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업을 하며 몇 군데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일종의 가업이라서 아버지께서 하던 일을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죠. 아래 동생들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곧잘 했다 보니 다 그쪽으로 나갔고 저는 공부와 연이 멀어서 어릴 때는 그저 사춘기를 핑계 삼아 사고나 치고 다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를 다 하기 시작하면 천일도 부족하다고 하실 정도로 저는 망난이었죠. 그랬던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밑에서 바닥부터 하나씩 배워서 지금은 제가 다 맡아서 하고 있답니다. 지금의 아내와 만난 것은 아버지의 소개였습니다. 지인의 딸이라고 하면서 선이라도 보라고 하셨죠. 저는 이제 막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던 터라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연애라는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큰둥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딱 아내를 보는 순간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 독신으로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네, 첫눈에 저는 무조건 아내와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 대뜸 결혼식은 어느 계절이 좋으냐고 물었죠. 그때 아내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란 아내는 뭐 이런 미친놈이 있나 싶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 끈질기가 아내에게 구혼을 했고 결국에는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죠. 아내에게는 남동생 둘과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인 여동생과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막내 처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제게 있어 처제는 큰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처제가 형부라고 부르며 저를 따르는데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거기다 장인어른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맞사이인 제가 처제 학교 행사니 상담이니 이런 것까지 아내와 함께 다녀왔으니 저희에게는 큰딸이나 다름없었죠.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저희 집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서 늦게 마친다 싶으면 제가 학교 앞까지 부지런히 데리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요상한 친구들과 어울리지는 않을까, 누구한테 맞고 다니면 어쩌나, 정말이지 얼마나 제가 노심초다 했는데요. 특히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들만 셋이라 딸 키우는 재미 같은 게 좀 있었고요. 처제는 정말이지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그 받은 사랑만큼 타인에게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손도 야무지고 자기 생각도 명확하고 특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죠. 거기다 어른들에게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도 않아요. 똑소리 난다는 말을 사람으로 만들면 딱 우리 처제랍니다. 팔이 안으로 너무 굽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처제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참 사람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니 제 말이 과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한 우리 처제에게 딱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 볼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 놈팡이 같은 동서만 봐도 알 수 있답니다. 물론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과거의 인연이 되었지만 정말이지 그 인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예요. 우리 처제가 동서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았고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처제는 동서 따위 이제 다 잊고 속 시원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 헤어지면서 더 복수를 해주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는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처제와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나신 후에는 분명 제 마음에 공감하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답니다. 처제는 연애를 잘 못했어요. 그렇게 야무진 사람이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했죠. 그것 때문에 아내도 엄청 속상해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저도 아내도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혹시나 또 이상한 놈이 걸려든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아내는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냐고, 정말 알아볼 만큼 알아본 것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볼 정도니 말 다 했죠. 혹시 빚이 있다거나 병든 어머니 모셔야 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
직장은 있어? 제대로 된 직장은 맞아? 언니, 무슨 질문이 그래. 나도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야. 그렇게 당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까봐? 저자가 워낙 마음고생 많이 하니까 언니가 걱정돼서 그러지. 우선 집에 좀 데려와봐. 어떤 사람인지 보게. 결혼은 그 다음에 생각하고. 처제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했지만 저도 아내도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저보다 아내가 좀 더 심했는데요. 이전에 남자친구가 아픈 부모님을 핑계로 처제의 통장을 홀라당 가져간 이후로는 처제의 남자 보는 눈을 조금도 믿지 않았거든요. 저 역시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좀 더 심했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처제가 데려오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며 대망의 그날을 맞이했어요. 동서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훤칠했고 인물이 좋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왔는데 핏이라고 하나요? 옷태가 남다르다 싶더라고요. 아내는 연예인을 해도 되겠다고 하며 저런 인간들이 얼굴값은 한다고 중얼거리기도 했죠. 아이들도 모델처럼 생겼다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막걸리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개꽃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들어와요. 동서는 약간은 굳은 얼굴이었지만 싹싹하게 인사하곤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평소에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그날도 그저 동서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만 할 뿐 크게 가타부타 말하지는 않았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를 먹는데 아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계시는지, 직장은 다니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 누구든 물어볼 법한 내용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동서는 미리 준비라도 한 사람처럼 거침없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동생이 하나 있고 지금은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이죠. 아내는 만족스러운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처제가 만났던 남자들 중에서는 괜찮은 쪽에 속하기는 한다 싶었답니다. 어때? 사람 괜찮지? 지금껏 네가 만났다는 놈들보단 낫지만 그래도 뭔가 좀... 언니도 참... 나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난다니까? 형부도 가만히 있지만 말고 말 좀 해봐요. 어땠어요? 괜찮았죠? 눈을 빛내며 물어보는 처제 앞에서 저는 차마 아내와 같은 생각이라고는 말 못했어요. 그저 한 번 본 사람을 누가 알 수 있겠냐 말하며 대답을 피할 뿐이었죠. 하지만 저나 아내의 반응이 처제는 못마땅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서두르고 있냐고 천천히 좀 보자고 할 뿐이었죠. 그 뒤로 몇 번의 더 만남이 있었어요. 생일과 같은 중요한 가족 행사에 초대하기도 했고 가족끼리 떠난 캠핑에도 함께했죠. 처제에게서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서는 우리 가족에게 살갑게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내도 그런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죠. 저 역시 그때까지만 해도 이번에야말로 우리 처제의 눈에서 눈물나게 하는 놈은 아니겠구나 하고 믿었답니다.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거나 다름없었지만 말이죠. 사건은 결혼 직후부터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동서가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확실해야 하지만 자금도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보니 쉽게 응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처제의 말로는 온라인 쇼핑몰이라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도 하고요. 제가 구식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무리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해도 갑자기 준비된 것도 없이 덜컥 연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린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동서의 그런 마인드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좋은 말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쇼핑몰이라는 곳에서 무엇을 팔 것인지 생각은 다 해봤나? 경쟁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는지 계획은 세워봤고, 하루아침에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겠다는 말을 하려면 그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입니다. 말씀처럼 온라인 쇼핑몰이 한두 군데도 아니니 당연히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혀 보다 보면 길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다 보면? 동서,
지금 동서가 어디 혼자야? 가족이 있는데 가족 생각은 전혀 안 하나? 어떻게 하다 보면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저는 동서의 그 어정쩡한 반응에 뚜껑이 확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 하다 보면이라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시작하실 때 그냥저냥 흘러가듯 일을 시작하셨냐고 말이죠. 제가 자신하건대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준비를 하고 시작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면서 알아가겠다니 지금 생각해도 짜증이 확 올라오네요. 하여튼 제가 격하게 반대를 하고 나서자 아내도 거들며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오라고 했죠. 그렇게만 하면 자금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서요. 아내의 말에 동서의 눈이 휘둥그레 하더니만 꼭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계획서를 가져오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동서를 뒤로하고 처제에게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렇게 퇴사 사태가 벌어지고 6개월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동서가 퇴사를 하고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또 라는 생각으로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거창한 사업 계획서까지 가지고 와서는 고향 친구와 함께 선물 상자를 만들어 납품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선물 상자를 만드냐고 생각했지만 동서는 진지하다고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꼭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처제까지 설득당했는지 동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고 싶다고 했죠. 처제, 그게 무슨 말이야. 사업을 하게 두고 싶다니. 회사 일이 적성에 잘 안 맞나 봐요. 축 처진 어깨 보고 있는 것도 마음 쓰이고 쇼핑몰 같은 엉뚱한 것도 아니고 고향 친구랑 둘이서 계획서도 그럴듯하게 세웠더라고요. 거기다 상자 디자인이며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세상에 적성 맞는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어깨 좀 처진 거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즘 사람들 2년 3년 정도 일하면 일종의 병처럼 다른 일하고 싶어진다고 하던데 그것도 한때야. 한때라고 하고 넘기기에는 그이가 진짜 준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시장 조사도 하러 다니고 상자 디자인도 막 생각해서 저한테 보여주고 하는데 이렇게 의욕 넘치게 일하는 모습 처음 봐서 좀 도와주고 싶어요. 처제는 정말 괜찮겠어? 처제 일도 힘들잖아. 그런데 선물 상자 디자인까지 해가면서. 처제는 자신이 하는 일과는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처제는 속옷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차라리 처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믿음직스럽기라도 하지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걱정이 태산이었죠. 하지만 결국 처제의 부탁을 못 이기는 척 초기 자금을 보태라고 1,000만 원을 내어주기도 했죠. 초반에는 여기저기 영업도 열심히 하고 디자인도 고민해가며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거래처도 꽤나 생긴 눈치였어요. 가족 모임에도 바쁘다고 얼굴을 잘 비추지 않았거든요. 아내와 저는 가족 모임에 혼자 온 처제를 바라보며 대박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하게 일할 수 있기만 바란다고 웃어넘겼죠. 그런데 그 열정은 딱 6개월을 가더군요. 하루는 처제가 한숨을 내쉬며 사업을 접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이유는 좀처럼 말하지 않더군요. 아내도 놀라서 닥달하자 결국 처제는 처음에는 선물 상자나 종이 가방이 잘 팔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영업이 끊기더니 결국에는 적자만 이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서가 의욕을 잃었고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기가 찼죠. 그럼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술술 풀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는 말인가 싶었어요. 동업자도 동서의 그런 모습에 치를 따며 사업에서 손을 떼고 싶다고 말했다더군요. 저는 당장 동서를 집으로 불러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동서는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무래도 자기가 계획을 세운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변해갔다고 말했죠.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고작 6개월 일했으면서 뭐 그리 드라마틱한 변화를 바란 거야. 그럼 갑자기 대박이라도 터질 거라고 생각했나? 그랬어?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상황은 나아져야죠. 점점 퇴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 일이 뜻대로 다 흘러가면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이 왜 생기겠나? 성공 사례라는 말이 왜 있겠어? 그럼 처음부터 이런 상황은 생각도 안 했다는 말이야?
사업을 하려면 최악의 상황도 항상 생각하면서 움직여야지. 제 잔소리에도 동서는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었어요. 결국 정말 사업을 접을 생각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일을 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물건을 받아올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지금부터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어요. 저는 그런 동서의 말에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사업을 한다는 말이야? 다 필요 없으니까 전부 정리하고 취직이나 해. 그저 달마다 월급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딱 그런 곳이 자네한테 맞을 테니까. 형님, 아무리 제가 실패를 좀 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자네 실패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말하는 건 결과가 아니야. 지금 자네 정신 상태지? 제 호통에 동서는 기분이 상했는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중간에 있던 처제는 어쩔 줄 몰라하며 제 눈치를 살피기만 했죠. 저는 처제에게 또 사업 이야기하거든 무조건 말리라고 말했어요. 처제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절대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니나 다를까 사업을 접는다던 동서는 사무실을 정리하고는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을 인수하겠다고 하더군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물티슈나 가게에서 사용하는 물수건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공장을 인수하려 하느냐고 물었어요. 아내가 한숨을 내쉬더니 처제 이름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서 이름 두고 왜 처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느냐고 했지만 신용 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아니, 신용도 제대로 없는 놈이 사업은 무슨... 내가 그렇게 말리라고 했는데 처제는 뭐하고 있는 거야? 그게 뜻대로 안 되나 봐요. 아주 막무가내로 나오는 모양인데 진짜 이러다 막내 빚더미에 올라오는 거 아니겠죠? 예전에 만나던 그 새끼 때문에 생긴 빚도 겨우 갚았는데 아휴, 진짜 지금이라도 확 이혼시킬까요? 무슨 핑계로 그놈이 이혼하자는 소리에 그렇게 하겠다고 잘도 나오겠다. 저와 아내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쉴 뿐 뾰족한 수는 없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은 처제를 불렀죠. 처제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무 말도 않더군요. 저는 그런 처제에게 대출을 받으려는 금액이 담긴 통장과 서류를 내밀었어요. 통장을 확인한 처제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는 이게 다 무슨 돈이냐고 물었죠. 저는 당연히 빌려주는 것이며 이자는 1%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처제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죠. 저는 그런 처제에게 휴지를 건네주면서 사무실로 쓸만한 건물도 하나 보여주었어요. 때마침 동서가 생각하는 공장과 멀지 않은 곳에 건물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처제에게 절대로 제가 빌려줬다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제가 이 정도의 돈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동서가 알면 지금보다 더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를 것 같았거든요. 처제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갔어요.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갑니까? 저는 처제의 약속처럼 흘러갈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왕 도와주는 김에 자리는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싶었죠. 자리를 잡고 나면 나중에 나가떨어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기도 했고요. 우선은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배치되는 물건들은 전부 다 동서를 통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건물에 새들어 있는 가게들에게도 필요한 물건을 동서에게 주문할 수 있도록 거래를 터주었죠. 물론 그 부탁을 하면서 월세를 낮춰주기도 했고요.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지인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부탁했어요. 거기다 학창시절 같이 나쁜 짓 하던 녀석들에게도 말해서 거래처를 늘려주었답니다. 나름 암암리에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이 도움이 된 것인지 동서의 회사는 금방 자리를 잡더라고요. 물론 동서는 자신이 잘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아내는 제가 너무 무리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어요. 과거의 인연까지 소환해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탓이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혹시나 그 인연이 제게 나쁜 영향이라도 주면 어떻게 하나 싶어 걱정을 하는 것이 눈에 보였답니다. 저는 절대로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아내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1년이 흘렀습니다. 처제는 한창 밝아진 얼굴이었죠.
동서는 잔뜩 어깨에 힘을 주고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고요. 유명한 술이라고 하며 고가의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죠.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동서는 점점 선을 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갑자기 여름에 가족끼리 발리로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무슨 발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동서는 매년 다 낡은 강원도 펜션을 빌려 보내는 것도 지루하지 않느냐며 발리에 가서 제대로 휴가를 즐겨보자고 했어요. 동서가 말했던 곳은 가족들 별장이었는데 동서는 그곳을 빌린다고 알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내가 나서서 한 소리 하려는 것을 제가 막아서며 발리로 가자고 말했죠. 동서는 자신이 다 준비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여행은 어땠느냐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제게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살살 긁는 동서를 참아주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거든요. 동서는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머릿속 필터를 상실한 사람처럼 굴었어요. 형님, 비행기는 타보셨습니까? 제가 특별히 비즈니스석으로 준비했는데 아마 이런 비행기는 형님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정도일 겁니다. 저 정도 되니까 이렇게 가족들 다 비즈니스를 준비했지 형님이었으면 어림도 없죠.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진짜 왜 이래? 왜? 내가 없는 말 했어? 그리고 이번에 잡은 숙소도 또 예술인데요. 형님도 잘 받으셨다가 그 게스트하우스 인테리어 좀 고쳐보세요. 젊은 애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어야죠. 그렇게 했다가는 금방 망하십니다. 제가 손 좀 봐드려요? 말은 고맙지만 내가 충분히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자네는 자네 걱정만 하게. 동서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말하며 자기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없이 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여행 내내 되도록 동서와는 길게 말을 섞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죠. 하지만 동서는 잠시도 쉬지를 않더군요. 가족여행인지 저한테 자랑하기 위한 여행인지 혼란이 올 정도였어요. 이름이 있는 와인을 권하며 싸구려와 막걸리는 그만 마시고 이런 고급스러움을 좀 배워보라고 말하질 않나.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도 엄청 유명한 셰프가 요리하는 곳이며 양이 좀 적게 나오더라도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무식하게 먹어대지 말라는 말도 함께 말이죠. 아내는 몇 번이나 제 눈치를 보면서 불안해했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이모부가 좀 이상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래도 좋은 곳에 왔는데 싸우고 싶지 않아 꾹꾹 눌러 참았죠. 하지만 동서는 그런 제 모습을 다르게 오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자기 앞에서 길을 못 편다고 말이죠. 한국으로 돌아오자 동서의 선을 넘는 행동은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하루는 처제 생일을 맞이해서 다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죠. 동서가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나섰지만 아내가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며 단호하게 집에서 먹자고 하더군요. 동서는 입이 한 발을 빼고는 마지못해 참석했답니다. 초반 식사 시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들도 이모에게 선물하겠다고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스마트워치를 준비했더라고요. 고가의 물건인데 용케 자기들끼리 돈을 모았구나 싶었죠. 저 역시 아내와 함께 처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가방과 스카프를 선물로 주었어요. 동서는 슬쩍 보더니만 고작 이런 것을 선물로 주느냐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화기애애하던 식탁의 분위기를 단박에 바꿔버렸죠. 동서는 자기는 더한 것도 준비했다고 하며 100만원 수표를 떡하니 5장 내밀더라고요. 솔직히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 자리에 돈을 꺼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기도 했지만 금액도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처제도 놀란 얼굴이었어요. 다들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려는데 동서가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형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희 회사가 지난달 수익의 1.2배를 달성했거든요. 요즘은 해도 고마운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보니 주변 업계에서도 눈여겨보는 곳이 많아요. 실제로 장기 계약하자는 곳도 있고요. 정말 다행이네. 그래. 정말 다행이네. 그래. 자네가 열심히 노력한 보답이겠지. 지금처럼만 하게나. 그럼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형님 훈수 없어도 지금까지 잘했지 않습니까? 형님은 자기 일이나 신경 쓰시고요. 막말로 형님이 사업에 대해서 뭘 하십니까? 고작 게스트하우스나 운영하시면서 그것도 조그만. 동서의 말에 처제는 깜짝 놀란 얼굴로 무슨 막말을 하더냐고 취했느냐고 타박했지만 동서는 술은 입에 댄 적도 없다고 하며 한쪽 입꼬리를 올린 상태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동서의 앞에는 소주병이 두어 개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과거 저한테 잔소리 들었던 것이 꽤나 마음에 남아있구나 싶어 동서를 달래듯이 말했어요. 그때 속상한 마음에 잔소리가 많았다면 미안하다고 했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럼요. 하나라도 더 배운 제가 용서해야죠. 저도 다 들었습니다. 형님 예전에 주먹개나 쓰셨다면서요? 고등학교는 졸업하셨는지 몰라. 주먹이나 휘두르던 사람이 집안 잘 만나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나 하고, 그죠? 선은 넘지 말게.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지. 형님은 어디 그런 거 생각하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정신 상태가 문제니 어쩌니 그런 말 할 때 생각이라는 거 하기는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쪽팔리네. 고작 나보다 나이 많다고 대꾸도 못하고 그 주먹에 맞을까봐 굽신거린 거 생각하면 진짜. 여보 미쳤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그만 좀 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후회? 내가? 번듯하게 성공한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잘해. 나중에 쫓겨나지 말고. 당신이 나 하는 일에 도움이 눈꼽만큼이라도 돼야지 말이지. 나 돕겠다는 사람이 옆에 널리고 널렸는데 내가 왜 당신이랑 살겠어? 저에 대해서 막말하는 것은 그래 서운한 것이 많다 보니 술김에 터뜨렸나 보다 싶었지만 처제를 향해서 몹쓸 말을 하는 모습에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깜짝 놀란 아이들이 제 팔을 한쪽씩 붙들고는 이모부가 취해서 하는 말에 뭐하러 반응하느냐며 저더러 참으라고 했죠. 처제는 동서를 부축해서는 당장 일어나자고 말했고요. 아내는 그런 처제를 도와주면서 저더러 술지정하는 소리에 뭐하러 반응하느냐고 핀잔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다음날 동서는 자신이 실수했다며 바로 연락이 왔어요. 본심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술을 끊겠다고 다소 과장된 소리도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는 했지만 동서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남았어요. 술지정이라고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처제까지 나서서 미안하다고 나오니 더 이상은 꼬투리 잡는 것 같아 다 잊었다고 말하기는 했답니다. 하지만 제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처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동서와 함께 불임센터에 가보고 싶었지만 동서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혼자 가기 무서워서 아내와 함께 다녀왔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불임이나 난임의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처제는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어두워진 얼굴이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어요. 처제가 가고 나서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투로 제게 말하더군요. 사실 동서가 최근 들어 출장이 잦다고 말이죠. 바람이라도 난 것은 아닌가 싶어서 비서한테 슬쩍 물어보면 거래처 영업을 직접 다니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적을 그만큼 쌓고 있다고 말이죠. 아내는 처제가 혼자서 소갈이하는 모습에 마음이 쓰인다고 하더니 한 며칠을 우리 집에서 보내게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환영이었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아내를 달래주었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을까 했어요. 그저 돈 버는 일에 재미를 좀 들였나 보다 했죠. 과거에 했던 말이 떠오르기는 했지만 저는 동서를 믿었습니다. 적어도 처제에게만큼은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아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근거로 믿을 수 있느냐고 한심해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근거도 없이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싶거든요. 저도 이런데 듣는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처제가 독감을 핑계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나름 그 지역에서는 고급으로 분류되는 술집을 운영하는 친구가 사진 하나를 보내주었죠. 동서 아니냐며 말이죠. 흐릿한 사진이긴 했지만 저는 동서를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동서의 곁에 앉은 숱한 여자들과 또래로 보이는 남자들의 모습을 훑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당장 좀 만나자고 하곤 어떻게 된 사진이냐고 물었어요. 그 꼬맹이 남편 맞지? 왜 너 결혼할 때 재수씨 옆에 있던 형수님이겠지. 하여튼 그래. 우리 막내 처제 남편이야. 이 녀석이랑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군데? 너희 가게 사람들이야? 아니 같이 들어온 인간들인데 아이씨 너 이렇게 얽히는 꼴 보기 싫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수상쩍어서 그 같이 있는 새끼 우리 동네에서 유명해 약쟁이로 여기저기 약 공급하는 놈인데 꼬리가 좀처럼 잘 밟히질 않거든.
저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담배도 안 피운다고 들었기에 충격은 더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옆에 앉은 여자 한 명을 찍어주더니 아무래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두 인간이 키스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말이죠. 저는 입이 떡하니 벌어졌어요.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처제의 얼굴이 머릿속에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죠. 저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저를 친구가 붙들고는 진정 좀 하라고 하더니 아직 할 말이 더 남았다고 하더군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할 말이 더 남았느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장부를 하나 보여주더군요. 저는 외상장부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죠. 이게 다 뭐냐? 이 숫자들은 다 뭐고? 내가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새끼 여기저기 뒷돈 받아가면서 물건 가지고 장난 좀 치고 있어. 다들 네 소개라서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좀 나서기로 했다. 웃돈을 더 주면 제대로 된 물건 주고 안 그러면 불량품 끼워서 팔아치우고 있어. 임마, 그럼 당장 거래를 끊어야지.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어? 왜 그러고 있어? 말했잖아. 다 너한테 신세진 녀석들이라 뭐라 말도 못한다고. 근데 이 새끼가 뭘 눈치챈 건지 우리한테만 이러는 것 같아. 우리들. 저는 친구가 말하는 우리들의 의미를 단박에 이해했어요. 저랑 같이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의 영업장을 말하는 것이었죠. 다들 과거 청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었는데 괜히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 미안해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저는 당장 거래처를 바꾸라고 말하고는 손해본 것은 제가 다 부담하겠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다들 돈이 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괜히 제가 나중에 당할까봐 그렇다고 했죠. 저는 친구에게 사과하고는 그 길로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동서의 회사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매입했을 때의 모습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입구부터 아주 잔뜩 돈을 바른 흔적이 역력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다 보니 입구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돈지랄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동서를 찾아왔다고 말하자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급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 임대 건물을 돌아보던 정장을 챙겨 입고 있었던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잠자코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손님 만날 상황이 아니신데 이름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추후 다시 약속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가족이거든요. 동서 보러 왔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가족이란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허둥거리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저를 힐끔거렸죠. 몇 분 뒤 동서가 빠른 걸음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인사도 하지 않고 제 팔을 끌고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서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물었죠. 동서는 속삭이에 든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어요. 형님,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거짓골로 오십니까? 진짜 제 체면도 있지 너무하십니다. 뭐? 거짓골?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장 형님이라는 사람이 다 낡고 유행도 지난 거적대게 걸치고 와서 찾더라. 이 소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막말로 경비하러 왔어요? 짜증나게 좀 하지 말고 나가자고요. 왜 연락도 안 하고 나타나서는. 저는 그런 동서의 팔을 뿌리치고는 방금 한 말을 다시 해보라고 말했어요. 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동서는 미간에 주름을 잡으며 넥타이를 거치게 풀곤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어요.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욕이 중간중간 들리더군요. 저는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말해보라고 했어요. 이래서 무식하게 주먹이나 휘두르는 인간이랑은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 왜요? 한 대 치시려고요? 치세요. 누가 손해인데요? 내가 무슨 짓 할 줄 알고 이렇게 큰 소린가? 자네, 내가 가진 것이 뭔 줄 알고. 와, 이제는 주먹 대신 뭐로 겁주려고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형님이 아무리 날뛰어봤자 타격이랑은 눈꼽만큼도 없을 테니까. 자꾸 이렇게 저 자극하시면 손해보는 건 제가 아닐 테니까 각오 좀 하시고요. 동서는 눈에 비웃음을 가득 담은 상태로 직원들 앞에서 더 이상 춘태 부리지 말고 나가라고 했죠. 빨리 나가지 않으면 사람을 불러서 끌어내겠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저는 기가 차더군요. 조용히 처리하려고 왔는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동서가 보는 앞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는 팔짱까지 끼고는 뭐든 해보라는 액션을 취했죠.
전화를 받는 소리와 함께 스피커폰으로 전환시켰어요. 아이고 사장님,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별일은 아니고요. 작년에 그 건물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요즘 무슨 마스크 공장인가 뭔가 그곳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 말씀하시죠? 갑자기 그 건물 매입하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솔직히 그런 곳이 어디 사장님이 눈여겨보실 건물입니까? 남자의 말에 동서의 얼굴에 점점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사람 표정이 바뀌는 모습을 코앞에서 보고 있으니 꽤 재밌더라고요. 저는 동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기 임대 해약하고 건물을 리모델링 할까 하는데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거기가 지금 임대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달 안으로는 정리될 겁니다. 말도 안 돼. 누구 마음대로. 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어요.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법적으로 이렇게 끝낼 수 있을 줄 아느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물론 평범한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이런 일이 말도 안 되겠죠. 하지만 동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건물은 임대 형식이 아니었거든요. 처제가 말 안 했던가? 지인의 도움 받는다고 월세 없이 들어가기로 했다고. 대신 건물주가 원할 때는 바로 나간다는 계약 조건이 있다고 말이야. 그럼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자네한테 모진 소리도 많이 했고 그래서 기는 죽이지 말자 싶어서 불어 말 안 했지. 그런데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 내가 그동안 그 꼴 보면서 왜 말 안 했는지 알아? 다 처제 얼굴 봐서 참아준 것뿐이라고. 근데 감히 니놈의 처제를 두고 바람을 피워? 저는 주변 사람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소리를 높였어요. 어느새 직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죠. 동서는 당황하며 당장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눈앞에서 사무실이 사라지는 것을 생생히 봤는데 어느 누가 동서의 말을 듣겠습니까? 동서는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어디 끝까지 해보라고 하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다 터뜨리고 끝내고 싶었지만 처제 마음고생한 시간에 비해 그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도착한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동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좀 들이니 그런 정보들이 삽시간에 손에 들어오더군요. 정말이지 동서는 쓰레기 중에서도 극 폐기물이나 다름없었어요. 바람이라고 생각했던 여자는 바람 그 이상이었죠.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곱게 추락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곤 모든 사실을 처제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처제도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우기지 못했죠. 처제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아내와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잖아요. 저는 처제에게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처제는 아무런 답이 없었죠. 저는 힘든 일은 다 제게 맡기고 처제는 그저 이 집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절대로 동서와는 연락도 주고받지 말라고 했죠. 아내는 자기가 책임지고 지킬 테니 무조건 깔끔하게 정리해달라고 했고요. 그 뒤로 제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였죠. 무조건 그놈을 망하게 하는 것. 저는 처음에 거래를 부탁했던 지인들을 찾아가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들 엉망인 제품을 받고 한숨만 쉬고 있더군요.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죠. 특히 같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꽤나 큰 고객들이라 떨어져 나가는데 사업이 휘청거릴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어디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물론 중도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 위약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그동안 멀쩡한 제품을 넣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피해를 본 거래처를 돌면서 위약금을 내는 대신 고소장을 보낼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동서는 이 모든 일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당연히 할 수 없었죠.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일주일이 지났나 동서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더러 거짓골을 하고 찾아왔다고 화를 내더니만 본인이 진짜 거짓골을 한 상태였죠. 저는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동서는 다짜고짜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말했어요. 살려달라니? 남들이 보면 내가 자네한테 몹쓸 짓이라도 한 줄 알겠어.
나는 그저 도와줬던 것을 정리했을 뿐인데 말이야.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도움 없이도 스스로 꾸려가야지. 안 그래? 형님, 제가 진짜 미쳤었나 봅니다. 앞으로 진짜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와이프한테도 잘하고 형님께도.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자네는 잘할 필요 없네. 앞으로 남이 될 사이인데 뭘 잘한다고 그러나? 저는 동서에게 준비된 이혼 서류를 내밀며 사인을 하라고 말했어요. 동서는 절대 이혼은 못한다며 버티더군요. 우리 처제를 사랑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이와 아이 엄마는 어쩌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했죠. 그랬더니 동서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는 그 여자도 스토커일 뿐 절대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진짜 같은 남자로서 책임감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동서의 모습에 혐오감까지 밀려왔습니다. 아니 적어도 자기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인간 되기는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금수보다도 못한 놈이구나 싶었답니다.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얌전히 사인하지 그래. 더 큰일 터지기 전에 말이지. 자네 그 더러운 입에 자꾸 우리 처제 이름 오르면 내가 여기서 멈추지 못할 것 같거든. 형님 진짜 믿어주세요. 저 열심히. 사인할 생각 없으면 꺼져. 형님 3번의 기회는 주셔야죠. 제가 바람을 피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와이프한테 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념일 잊지도 않았고 선물도 항상 챙겼다고요. 저만큼 와이프한테 잘하는 남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듣고 있다가는 귀가 썩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사람을 불러서는 당장에 끌어내라고 말했어요. 동서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더군요. 그렇게 쫓겨난 동서는 우리 집까지 찾아가서 문 앞에서 처제를 목 놓아 부르며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아마 처제라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여긴 것 같았죠. 하지만 처제는 동서의 목소리만 들어도 부르르 떨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아껴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검찰에 동서를 신고했죠.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것은 물론 불량품을 납품한 것까지 빼곡하게 적은 신고장을 넘겨주었어요. 혹시나 이 정도로는 그냥 벌금으로 끝날까 싶어서 친구에게 받은 정보까지도 넘겼죠. 약쟁이와의 연관성까지도 슬쩍 흘렸더니 반응이 바로 오더군요. 동서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은 금방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공중분해될 위기에 빠졌고요. 다들 제가 공장까지 밀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하게 했던 사람들인데 고작 동서 하나 때문에 길거리로 내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신 저는 공장의 기계를 바꿀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들여놓은 것으로 새로운 공장을 열 수 있도록 했죠. 직원들도 대부분 그대로 일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공장과 사무실을 고스란히 처제에게 주었습니다. 동서와의 일이 상처가 되었던 처제는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어요. 의욕이 없다고나 할까요? 다니던 회사도 결국은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처제를 끌고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공장으로 왔을 때는 처제도 아내도 안색이 어두웠어요. 잊고 싶은 기억의 장소로 제가 데려왔으니 말이죠. 그런 두 사람의 표정은 금방 놀람으로 바뀌었어요. 평소에 큰 소리 내지 않던 아내도 깜짝 놀라더군요. 마스크를 만들어내던 작은 공장은 다른 기계들까지 들여서 소규모 의료 공장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처제가 디자인하는 옷들이 만들어질 그런 공장 말이죠. 형부, 이게 다 뭐예요? 저 같은 사람이 뭐가 예쁘다고. 형부랑 언니 힘들게만 했는데. 처제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자신이 밉지 않느냐고 했어요. 바보같이 남자한테 속아서 겪지 않아도 될 일까지 겪게 만들었는데 자기라면 미울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그런 처제의 어깨를 토닥이며 처제의 잘못도 아닌데 왜 처제를 미워해야 하느냐며 대답했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막 중학교에 입학한 모습 그대로이며 평생 그럴 것이라고도 말이죠. 제 말에 아내도 처제도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동서가 자취를 감춘 것인지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죠. 아직 이혼 서류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이 끊겼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동서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자식까지 낳아 키우던 여자가 자기 손으로 동서를 신고했거든요.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동서가 사장 소리 들을 때는 그래도 떨어질 떡고물이 있으니 잘해줬겠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도망자 신세의 남자를 그 여자가 받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덕분에 이혼 절차도 손쉽게 밟았죠. 끝까지 이혼은 못한다고 버티던 동서도 결국에는 다 포기하고 사인을 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이혼 서류 사인을 거래로 삼아 형은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지인들의 손해배상 고소는 막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소개시켜준 건 저니까 제가 피해를 갚아줘야 한다는 일종의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이 모든 일이 지난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지금이야 처제도 활기 넘치는 작은 공장의 사장님이 되셨고 아내도 처제의 일이 재밌어 보이는지 거기에 출퇴근하고 있죠. 그놈은 초범이라 얼마 형을 살지 않고 나온다고 하는데 나온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처제 근처에 나타나는 일이 생긴다면 제가 가만히 안 둘 작정이거든요. 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를 보니 확실히 겨울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겨울을 생각하면 유난히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은 저에게 정말 의미 있는 계절이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을 처음 만난 계절도 겨울이었고 아이가 태어난 계절도 겨울이에요. 아주 어릴 때는 겨울을 싫어했는데 이런 경험들로 인해 오히려 좋아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겨울을 좋아하지 않았죠. 당장 옷 입는 것부터 집안 공기까지 차가우니까 걱정하느라 시간을 다 잡아먹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돈이 되는 일이면 다 하셨습니다. 건물 청소부터 시작하셔서 식당 주방 일도 하시고 길거리 가판대에서 양말이나 속옷을 팔기도 하셨고 안 해본 일이 없으세요. 와중에 세상은 돕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형편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하셨죠. 저는 어릴 때는 도저히 우리 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당장 우리도 너무 힘든데 누가 누굴 돕겠다는 건지 어렸던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야 나중에 다 우리 복으로 돌아온다고 하시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나가셨어요. 예를 들면 보육원에도 가시고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혹은 동네 산에 올라가셔서 쓰레기를 줍기도 하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저도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서 오히려 같이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꾸준히 했었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원장님을 도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봉사활동이었는데 남편도 마침 그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왔었고 같이 봉사하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점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정말 운명이라고 느낄 만큼 많은 위안을 얻었어요.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게 사람 사이 관계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물론 이 공통점 말고도 우리는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에 별탈 없이 잘 사귈 수 있었죠. 제가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데 남편도 주말마다 등산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어디 유원지나 예쁜 곳을 찾아다닐 때 저희는 그래서 등산을 했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또 다른 공통점도 있었는데 저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서울에 있는 어떤 건설회사에서 격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도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 위태로운 시기에 잘 의지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3년 정도 만났을까요? 어느 날 제가 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산부인과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산부인과에 갔더니 세상에 제가 임신했다고 의사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야, 어떡해. 나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 자기야,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일단 나쁜 생각은 하지 말자. 제가 막 당황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남편은 일단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난리치던 명동거리가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그때의 일이 상당히 강렬해요. 사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책임진다고 남편이 말하니까 속으로 되게 든든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저도 남편도 20대 초반이어서 모은 돈이 많지 않았고 부모님들도 당연히 임신해서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는 아이를 지우기 싫고 낳고 싶으니 재빨리 각자의 어머니에게 알렸죠.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정인아. 물론 우리 어머니는 제가 말하니까 정말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물론 어머니도 알고 계셨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셨기 때문에 처음엔 반대를 정말 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래 사랑은 반대할수록 더 견고해지잖아요. 차라리 그래 너네끼리 알아서 살라 하셨으면 남편과 저는 막막해서 결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가에서 다 반대하시니까 저희가 무슨 드라마나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오히려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아주 유명한 말도 다들 아시죠? 저희가 절대 아기는 못 지우고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들어놓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가서 합가하게 되었어요. 차근차근 아이 낳고 2, 3년만 살고 독립해서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저와 남편의 목표였죠. 그리고 저는 임신 때 입덧이 정말 너무 심했기 때문에 회사를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제가 낮 동안에는 같이 있게 되었는데요. 정말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만 너무 끔찍했어요. 시누이는 그때 당시 갓 20살이었어요. 저는 외동이라 처음에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여동생이 생기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같이 쇼핑도 하고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아주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제가 들어간 첫날 깨지게 되었어요. 저희는 사정상 아이를 미리 가졌으니까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도착해서 인사하자마자 시누이가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언니, 제가 먹은 거 설거지 해주세요. 이러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약속 있다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저는 정말 황당했지만 시어머니도 아무렇지 않게 짐은 저쪽 방에 두고 나오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출근했었기 때문에 저는 얼떨결에 짐을 놔두고 정말 설거지를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도 시어머니를 뵙긴 했지만 막상 같이 살게 되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잘 느끼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표정과 눈빛만 봐도 사실 잘 느껴지잖아요. 시어머니는 정말 누가 봐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신우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반겨주지 않으니까 너무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하다 울었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걸 또 어떻게 하셨는지 다음 날에 남편이 출근하니까 저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여자가 입이 가벼워서 어떡하니? 네 아이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거 듣고 나오자마자 할머니 싫어하겠다. 정말 속상했지만 돈이 없으니 분가를 할 수가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집으로 가기엔 남편 회사와 거리도 있었고 무엇보다 너무 작아서 셋이 살기엔 무리였어요. 만약 거기에 아이까지 태어나면 정말 단칸방이라 키우기도 쉽지 않았죠.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태교는 무슨 구박받으면서 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로 저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성별은 아들이었고 저는 그래서 내심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제 착각이었죠. 어머, 우리 손자 이마 이쁜 것 좀 봐. 완전 우리 아들 판박이네. 아유, 발가락은 우리 딸하고 똑같네. 정말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다. 역시 피는 어디 안 가.
다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좋은 부분을 저와 닮았다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유일하게 닮았다고 하셨던 건 잘 우는 거예요. 엄마 닮아서 잘 우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흘러가듯 하신 말인데 저는 저 말이 뭐라고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들은 예뻐하시니 그걸로 위안 삼았죠. 그리고 아들을 낳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시누이가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시댁 근처에 시장이 있는데 거기 안에 분식집을 개업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그때 결혼 예정이었는데 시누이 남편 될 사람이 분식집을 열어준다고 했다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셨죠. 저는 들고 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눈치가 많이 보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신우가 결혼하게 되면 같이 살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딸이 가게를 연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신나서 여기저기 자랑하러 많이 나가셔서 아들과 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좋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았던 시절도 얼마 가지 않았죠. 바로 남편 때문인데요.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혹시 남편이 혹은 본인이 보증사기를 당하신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바로 저희 남편 얘기입니다. 남편의 제일 친한 친구, 저도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병철 씨가 보증인으로 우리 남편을 세웠고 남편은 거기에 서명했고 결과적으로 시댁으로 빚쟁이들이 들어와서 난리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최상철 집 맞지? 갑자기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험악한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왔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남편에게 전화하자 남편은 곤란해하면서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남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안 좋은 일은 꼭 겹쳐서 일어나게 되는 거 아시죠? 남편이 도착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오셔서 그 광경을 다 보셨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그냥 정말 아들을 품에 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저희는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어요. 이미 다들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보증은 서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저는 일이 되는 모든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돈이 조금이라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일을 알아보는데 저희에게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식당 일을 알아봐도 아기가 있으니까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었고 다른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라도 해볼까 했지만 역시 아기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었죠. 그렇다고 일을 안 하기엔 빚쟁이들이 무서웠고 또 시어머니 눈치도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신우가 하는 시장 안에 있는 분식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저는 신우가 나가서 사니까 숨통이 튀어서 살 것 같았는데 제가 제 발로 다시 신우와 만나게 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도 별 수 없었죠. 그렇게라도 일하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신우는 본인 오빠지만 정말 한심하다고 저한테 대놓고 욕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같이 가게에 계셨는데 종일 다른 종업원들에게 저와 남편 욕을 했어요. 그래도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결국 남편을 욕하던 것은 죄다 제 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주문을 잘못 받으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러니까 빚이 생기지. 저렇게 실수하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오지. 얘, 너 자꾸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집에 가. 정말 속상해서 일하다가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게다가 저는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해서 더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할까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 어머니는 혼자 생활하시는 것도 힘드신데 제가 짐을 더 얹어줄 수는 없었어요. 아이가 제 등에 엎여서 지루하니까 칭얼거리면 저는 정말 아이를 달래랴 음식 주문을 받으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만둘 수는 더 없었기 때문에 정말 울면서 일했죠. 가끔 주문을 잘못 받거나 음식을 흘리거나 하면 시어머니와 신우는 큰 소리로 제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생각도 들고 그냥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어요. 또 신우 가게가 시장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전율이 정말 빨랐어요.
종일 계속 손님들이 오니까 1초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아이가 점점 자라서 걸음마를 떼게 된 시기가 왔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아이들은 정말 조금만 쳐다보지 않아도 그대로 사라지는 거 누구보다 공감하실 수 있으시죠? 저는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고 가게를 봤는데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주로 있던 자리는 카운터 옆에 작은 의자였는데 아들이 아예 사라지고 가지고 놀던 자동차 장난감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파란색 작은 버스 장난감을 의자에 올려두고 가게 안을 둘러봤는데 아이가 정말 없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은석이 못 보셨어요? 분명 아까까지 여기 있었는데 애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네요. 지금 그게 중요해? 손님 왔다. 빨리 가서 주문 받아. 아니, 지금 은석이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어디 놀러 갔겠지. 너 지금 뭐하니 정말? 은석아, 은석아. 저는 정말 아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너무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온몸을 벌벌 떨며 그대로 가게를 나와서 시장 안을 샅샅이 뒤졌죠. 그래도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이가 사라졌다고 알리고 눈물바람으로 시장을 몇백 번을 돌았는지 몰라요. 남편도 일하다가 중간에 달려와서 시장을 같이 뒤졌는데 저는 너무 울어서 탈진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일단 가게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 해서 같이 갔는데 세상에 가게 안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은서가 도대체 어디 갔었어? 엄마 걱정했잖아. 제가 아들을 끌어안고 난리를 치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코웃음을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새끼도 제대로 못 보고 말이야. 너희가 부모 자격이 있니? 정말 저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물론 제 아들이 잠깐 어디 간 것을 보지 못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된 원인이 가게에서 남들은 다 돌아가면서 쉴 때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를 뺀 나머지 직원들은 다들 쉬는 시간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오로지 저만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앉아있거나 편하게 있는 걸 보면 신우나 시어머니가 지금 뭐 하냐고 주문 받아라, 배달해라, 재료 다듬어라 등 저보고 계속 일을 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가게에서 나간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건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속상했죠. 남편도 허탈했는지 저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아이를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저는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도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남편에게 크게 뭐라 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처음으로 후회가 된 날이 전날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은 옆 가게인 세탁소 아주머니께서 시장에 혼자 돌아다니는 아들을 보고 데리고 있으셨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아들에게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함부로 식당 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아들이 저에게 엄마랑 놀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뒤로도 저는 정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했는데 분식집이고 찌개나 백반 종류도 팔았기 때문에 저는 시장 내부를 정말 쉬지 않고 배달을 했었는데 덕분에 몸이 안 아픈 날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시장밥도 못 먹고 돌아다니니까 과일가게 사장님이 저에게 몰래 사과를 입에 넣어주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일하면 몸 다 상한다고 안쓰럽게 봐주셨는데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주변에서 저를 챙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시모가 성격이 안 좋은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렇게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청소기를 돌리고 요리하고 씻고 아이를 돌보고 정말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돕겠다고 청소기를 들거나 혹은 빨래하면 시어머니는 와서 남편 손에서 청소기나 빨랫감을 빼앗고 저에게 던졌어요. 어디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시켜? 제정신이야? 저는 저 소리를 듣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친정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데요. 그래도 차마 입 밖으론 그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속으로만 하염없이 사귀곤 했죠. 없이 결혼한 분들은 제 마음이 어떤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저렇게 당당하게 나서지 못했을까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저보다 더 심하게 시집살이 당하신 분들도 많다는 것도 물론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마침 제 아이가 아들이잖아요. 절대 저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절대 시키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던 그때 신우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신우가 임신하니 자연스럽게 가게 일은 더 바빠졌고 저는 당연히 더 고생했죠. 제가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옆 가게 사장님들이 저에게 잠시 앉았다가 가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아이, 세댁 너무 힘들어 보여. 여기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요. 아이고, 혼자만 일하네. 가만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 죽겠어. 이렇게 제가 힘들게 일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니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사는 게 힘드니까 누구한테 진지하게 터놓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친정어머니에게 말하기엔 어머니도 이미 혼자 힘들게 살고 계시니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사셔도 남들에게 베풀며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더 말을 못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저도 일부러 손님들에게 웃으면서 대했고 주변 사장님들에게 계속 감사하다고 표현했어요. 아들도 점점 커가는데 남들은 아이 발달에 맞춰서 엄마들끼리 친해져서 놀러 다니거나 정보 공유를 한다던데 저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딱 일주일만이라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에 가서 지내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또 다른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신우가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신우의 친정은 시댁이니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시댁에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정말 신우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니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 집도 아니지만 안 그래도 가게도 나가고 집안일도 제가 혼자 다 하는데 신우랑 신생아까지 집에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 게 많아서 그랬죠. 신우가 출산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하시는데 힘든 일은 다 저를 시키더라고요. 아기 빨래를 따로 해라, 손수건 삶아라, 미역국 끓여라, 다리 주물러라 등등 아주 그냥 제가 이 집 하인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시장에 가서 갈비를 사오더니 저보고 갈비찜을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갈비찜을 만들었더니 저만 빼고 둘이 먹더라고요. 제가 저도 먹으려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가게 가서 문 열라고 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생각날 정도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으로 저러면 더 사람이 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가게에서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빨리 배달 다녀오라고 저를 등 떠밀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저도 참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죠. 또 물론 딸과 며느리는 아주 다른 존재인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아이 낳았을 때는 시어머니가 당신도 아이 2명이나 낳아봤다고 힘든 일도 아니면서 유난 떨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본인 자식이라서 그런가 조금만 힘들어해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신우는 본인이 출산했으니까 몸이 힘들다고 가게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저만 가게에 나갔는데 신우가 없으니까 사람 한 명이 더 줄었잖아요. 저는 당연히 직원을 더 뽑을 줄 알았는데 어차피 몇 개월 있으면 신우가 다시 나온다고 그대로 일하자는 거예요. 직원은 줄었는데 일은 저만 하니까 결국 또 저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 거죠. 정말 이때가 제가 신우 가게에서 일하면서 제일 바쁠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아들이 좀 커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어린이집은 제가 너무 바쁘니까 남편이 대신 가서 등원을 시키고 하원도 시켰어요.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일해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덕분이에요. 사람이 무능력하긴 하지만 본성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왔지 싶어서 몰래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암튼 정말 가게가 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시기엔 제가 집에 오면 바로 쓰러져서 잠을 자기에 바빠서 아들과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때 같아요. 그러다 제가 아까 말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날은 아마 동네에서 어떤 축제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동네 자체에 사람이 많이 붐볐어요. 가게에 출근하면서도 오늘 바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붐볐었죠. 역시나 제가 문을 열기도 전에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주문 받고 요리하고 김밥 썰고 혼자 주방 이모가 오실 때까지 1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혼자서는 감당 안 될 인원들이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우리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우 가게에서 일하면서 밖에서 자리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본 적이 없었는데 속으로 그걸 보면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오늘만 도와달라 해야 하나 싶었죠. 다행히 곧 주방 이모가 오셨고 시어머니도 신우 아침을 챙겨주고 가게에 나오셨어요. 저는 가게에 혼자 있었고 또 그날이 하필 지역 축제라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가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게에 오셨으니까 제가 화장실을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살면서 제가 시어머니를 반가워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셨길래 저는 재빨리 가게를 나가서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오래 참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정말 가게 안에서 실수할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싸고 나오면서 오늘 정말 바쁠 테니까 물이나 음료는 최대한 덜 마셔야지 다짐까지 하고 가게로 돌아갔는데 저를 맞이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고함이었어요. 얘, 너 도대체 일도 안 하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제발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 저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죄송해요 어머니 하고 넘겼을 것 같은데 하도 참고 참아서 그런가 그날은 속에서 욱하는 게 올라오더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화장실 다녀온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정말 바빴어요. 가게에서 실수할 순 없잖아요. 뭐? 아니 뭘 잘했다고 지금 말대꾸야? 화장실? 기저귀라도 차고 일해. 시어머니는 저렇게 말하고 본인 가방에서 기저귀를 꺼내서 제 얼굴에 던지셨어요. 아마 신우 아들의 기저귀였던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는 정말 제가 아무리 참아도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 장소가 시장 안에 있는 가게였고 그날따라 사람도 아주 많았다고 했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저러니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방 이모, 계산하려는 사람, 주문하려는 사람, 이미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 다 저를 쳐다봤어요. 진짜 너무 서럽고 창피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대더라고요. 그리고 온몸이 정말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리면서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주변에서 어머 어떡해 이런 소리도 들리니까 진짜 창피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동안 시집살이가 심해도 견디고 견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죠. 뭐하고 서 있어? 빨리 가서 주문 받아. 아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잘하는 게 뭐야? 저는 저 소리를 듣고 앞치마를 벗어서 의자에 걸고 그대로 가게를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정말 미친 듯이 뛰어서 시댁에 도착했죠. 신우가 가게는 어떡하고 집에 왔냐고 하길래 잘난 네 엄마랑 평생 살라고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고 제 중요한 집만 챙겨서 바로 아들의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무작정 찾아갔더니 친정엄마는 일을 가신 건지 집에 없더라고요. 혼자 그렇게 아들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밤이 되었고 친정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죠. 엄마는 저를 보고 많이 놀라셨지만 차마 막상 엄마 얼굴을 보니까 시어머니 구박에 못 이겨서 친정에 왔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어머니는 누구보다 속상해하실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들이 외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넘기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참고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남편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급하게 아들만 데리고 친정에 오느라 남편에게 알리지 못했더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친정으로 간 거야? 어머니 어제부터 계속 화가 엄청 나셨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 어제 당신 엄마가 내 얼굴에 기저귀 던졌어.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당신 집에서 살아야 해? 무슨 오해가 있었나 봐. 여보 알겠으니까 일단 집에 와서 어머니 화 가라앉히고 나랑 얘기하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내 생각은 전혀 안 해? 저는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전화를 끊고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세상에 내 편은 정말 없는 건가 생각도 들었고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계속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에 언제까지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아들을 데리고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요. 진지하게 어디 시설에 가야 하나 생각도 했고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시작할까 진지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아들은 제가 계속 우니까 울지 말라고 애교를 부리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난생 처음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도 성공해서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돌아갈 집도 있고 화장실 정도는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친정어머니는 제가 왜 친정에 있는지 눈치채신 것 같았지만 끝까지 아는 척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와서 저한테 같이 가자고 계속 설득했어요. 저는 당신이 나를 막아줄 것도 아니고 나는 이대로 더 못 산다고 했더니 본인도 정말 정신 차렸다고 꼭 독립하자고 며칠 동안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갔더니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던지셨어요. 나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소리를 지르셨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고 그 소리에 신우 아기가 깨서 울고 신우는 그만하라고 뭐 하냐고 하고 제 아들은 저를 붙잡고 울고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이상하게 예전과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 걸까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과 의지가 있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면 원래 시모가 관리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몰래 돈을 뺏어 주기 시작했고 저도 가게 일을 하면서 가게 가기 전에 우유 배달도 하고 인형 눈 붙이기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동네 세탁소에서 일감을 받아서 수선도 했었고 제가 가게에 나가지 않는 요일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때는 남의 집 가서 청소도 하고 정말 돈이 되는 일이면 다 했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시어머니는 제가 돌아온 이후 더 시집살이를 많이 시키셨고 노골적으로 저를 더 괴롭히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신우도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집을 나갔지만 종종 집에 와서 저를 어찌나 부려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우 아이도 아들인데 우리 아들하고 비교를 어찌나 하던지 정말 딸이나 엄마나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고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과 저는 독립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대로 된 집이 생긴 것은 아니고 단칸방이었어요. 그런데도 저와 남편은 그게 뭐라고 그렇게 신이 났던지 둘이 이사하고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 빚도 조금씩이지만 갚아나갔고 물론 몇 번 더 찾아와서 저희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갚으려는 의지도 보여주고 실제로 계속 갚고 있었더니 찾아오는 횟수가 줄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독립을 하자마자 바로 신우의 가게에 나가지 않고 다른 가게를 알아봐서 거기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에게 배신이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은혜를 모른다 등등 폭언을 하였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새로 제가 식당에 취직했는데 그 식당은 국수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하시던 가게였는데 몸이 점점 불편하셔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신우 가게에서 했던 것처럼 혼자 주문받고 일하고 계산하고 다 하니까 사장님은 오히려 저에게 세대 그러다 당신처럼 된다고 살살하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정말 저에게는 제 2의 엄마였던 분이시거든요. 우리 아들이 아프면 빨리 들어가라고 하셨고 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가게로 오면 돈은 절대 받지 않으시고 맛있는 거 먹이셨고 오히려 용돈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더 잘하게 되었고 우리의 유대감은 점점 깊어지게 되었죠. 둘이 일하니까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시댁 얘기를 꺼냈더니 사장님은 저한테 아직 젊은데 고생이 많다고 하시길래 손을 붙잡고 울었던 기억도 나요. 그리고 사장님은 늘 저한테 월급보다 돈을 더 챙겨주셨어요. 이 밖에도 집에 가서 먹으라고 음식도 자주 챙겨주시고 재료도 많이 주시고 그냥 정말 하염없이 고마운 마음만 드는 분이세요. 남편도 저한테 그동안 고생하더니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사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정말 몸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가게 운영이 힘들어. 세댁한테는 미안하지만 말이야.
저는 가게를 없앤다는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또 식당을 알아봐야 하니 슬펐지만 사장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체념하고 말을 듣고 있었는데 글쎄 사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세댁이 가게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 아예 세댁한테 가게를 주고 싶어. 젊은 사람이 이제껏 고생 많았어. 저는 정말 놀랐지만 사장님은 완고하게 계속 저보고 가게를 이어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야 당연히 싫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국수 가게의 사장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가게라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죠. 원래 운영 시간보다 더 일찍 나가서 재료 다듬고 열심히 청소하고 우리 남편과 아들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더 신경 써서 일했어요. 남편도 와서 저를 많이 도와주었고 가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었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을 다행히 알아주셨는지 동네에서도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고 제가 텔레비전 프로에도 출연하게 되었어요. 방송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방송이 나가고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원래 전 사장님이 하실 때도 소소하게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던 가게는 맞지만 제가 사장으로 바뀌고 손님이 더 늘어났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비아냥댔죠. 찾아와서 당당하게 돈 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중에 돈이 많아져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신경도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게는 점점 더 잘 되었어요. 심지어 우리 지역에 오면 꼭 들려야 한다는 유명 맛집으로 자리매김도 되었죠.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주위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사장님은 슬하에 아들이 한 분 계셨지만 왕래는 별로 없다고 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드님을 처음 뵈었는데 아드님이 저에게 가게 이어서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사장님이 유언으로 저를 많이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가게에 요즘 사람이 많이 오는데 확장 이전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 문제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당연히 제안을 받아들였죠. 기회는 잡는 사람한테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게는 대로변으로 옮기면서 많이 커지게 되었는데 원래는 동네에 있는 작은 국수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협소했었는데 이전하면서 가게가 많이 커지게 되면서 수용 인원이 확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직원도 많이 뽑게 되었는데 저는 일부러 아기 엄마들 위주로 채용했어요. 옛날에 신우 가게에서 일하던 그 시절에 제가 생각나서 형편이 어려운데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위주로 뽑게 되었고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엔 어색해서 불러도 저를 부르는지 생각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에 보상을 받게 되면서 당연히 우리 집도 단칸방을 탈출해서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빚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빚을 다 갚는 날 저는 상상 속에선 막 방방 뛰고 좋아서 미칠 줄 알았는데 막상 다 갚고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약간의 허탈함도 있더라고요. 물론 기분은 너무 좋았지만 그동안 이걸 위해 그렇게 기저귀로 얼굴도 맞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면서 고생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점점 생겨서 사실 처음엔 어색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콩나물 한 봉지만 사도 종일 가격 비교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러지도 않으니까요. 또 친정 어머니도 우리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게 했습니다. 혼자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아프거든요. 제가 아이를 키워봐서 그런가 이제 엄마 마음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남편은 원래 사람 자체가 순하고 착해서 같이 살기엔 너무 좋아요. 단점이라면 그 착한 게 본인 가족들한테도 해당된다는 점이라고 할까요? 사실 저는 시댁에서 나오고 나서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꾸준히 가긴 했어요. 물론 그것까진 저도 뭐라 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시모와 신우는 본인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어느 날 신우 가게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예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은 아니랍니다.
신우는 손님 대할 줄을 몰랐고 시모는 직원 대할 줄을 몰랐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디 식당에 갔을 때 친절하지 않거나 혹은 직원한테 하대하는 사장님을 보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신우는 워낙 기분파여서 손님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았고 시모는 저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워낙 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둘은 저한테 제일 구박을 많이 했었고요. 그게 다 티가 나니까 손님들이 점점 발길을 끊었고 시장 내에서도 더 찾지 않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독립하고 그 시장에 가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성공하고 남편과 우연히 들리게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자주 배달을 가던 세탁소와 수선집, 그리고 젓갈을 팔던 젓갈집과 유독 저를 예뻐하셨던 과일가게 사장님을 뵙고 왔었는데요. 그때 사장님들이 저에게 그때 고생하더니 지금 잘 사는 거 보니까 당신들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하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을 걷는데 아들을 잃어버렸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냥 그 시절에 제가 많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 가게로 돌아와서 더 열심히 일하고 친절하게 하고 무엇보다 직원들한테도 잘하려고 했죠. 물론 시어머니는 정말 끈질겨서 저에게도 연락이 매우 많이 왔었는데 제가 가게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시모나 신우가 찾아오거나 연락해도 사실 대꾸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찾아와서 진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랑 명진이가 여기서 일하면 안 되니? 우리가 이미 가게 해봐서 잘 알잖아. 너도 그럼 우리가 도와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어머니, 저 지금도 아주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 모르니? 정말 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너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하니? 정말 경우 없다. 이제 좀 사니까 뭐가 먼저인지도 모르는 거냐? 어머니, 그럼 오늘부터 일하세요. 그런데 어머니 기저귀 차고 일할 수 있어요? 우리 너무 바쁜데 말 안 하고 화장실 가기만 하세요. 바로 해고해요. 제가 저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 너무 당황해서 혼자 울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웃기기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막 화나서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난리를 치길래 한마디 더 했어요.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세요. 제가 저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영업방해? 하면서 저한테 막 달려들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옆에 있어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가게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직원들이 저에게 사장님 괜찮냐고 물었는데 저는 너무 괜찮았고 오히려 통쾌하고 너무 웃음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날을 기대하며 평생을 살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렇게 시모는 끌려나갔고 저는 정말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안 왔고 신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해서 언니 정말 너무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시댁인데 무서운 게 없냐고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신우도 저한테 얼마나 얄밉게 했던 적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지지 않고 말했죠. 아가씨, 가게 망했다면서요? 우리 가게 와서 설거지 할 거면 해요. 신우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에게 욕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참, 그리고 신우는 가게가 망하고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생활비가 급하니까 시모랑 둘이 우리 가게에서 일하려고 했었나 봐요. 사실 뭐 본인들이 써달라고는 하지만 시어머니 말하던 거 보셨죠? 분명 자기들이 와서 주인 행세를 했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만약 저에게 신혼 때나 제가 신우 가게에서 일할 때 잘해줬었다면 저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잘해줬겠죠. 있을 때 잘하지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렇게 시댁을 퇴치하게 되었고 저 뒤로는 둘 다 저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아마 연락해봤자 본전도 못 찾게 될 걸 알아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저한테 늘 하셨던 말이 있었는데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랬지만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혼자 힘들게 청소하시면서 사셔도 늘 봉사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여유가 생기고 나서 미혼모나 보육원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저에게 착하게 살면 다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서 하늘에서 국수가게 사장님을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친정어머니도 저한테 국수가게 사장님이 저의 귀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사장님이 계신 묘지에 찾아뵙기도 해요. 제가 당한 게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는 최대한 편의를 많이 봐주려고 하고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직원들도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손님분들도 너무 감사하게 많이 찾아주시니 요즘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 사는 게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시면 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저귀를 얼굴에 맞고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도 못해서 다른 가게에서 저를 안쓰럽게 여기실 정도였는데 결국 성공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시면 분명히 하늘에서 그것을 알고 도와주실 거예요. 희망 잃지 마시고 다들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면서 사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